그 동네 사람들이랑은 격이 달라요, 우리가. 금실수 놓인 한복에 굵은 금팔찌를 번쩍이며 그녀는 며느리 후보의 가방을 향해 손수건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퉁도 가죽 냄새가 잘 나나 봐요. 가방을 쥔 손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 살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표정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어요. 공릉동에서 왔다고 가방이 짝퉁이라고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딱 사흘 뒤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간 투자사의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울렸어요. 딱, 딱, 딱. 그 여자였습니다.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가 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이 여자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답글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향방을 결정짓는 펜 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마다 윤하은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의도 한울 인베스트먼트 본사 29층 집무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물처럼 번지고 있었지만 하은의 시선은 그쪽을 향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서명란 위에 펜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그녀의 눈은 서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서류를 거두어들이며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이라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은이 작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보아온 표정이었어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의 미소였죠. 미팅이 끝나고 집무실 문이 닫혔을 때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서류 위를 미끄러져 책상 모서리 한켠에 멈추었어요. 낡은 우산이었습니다. 검정색이었지만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손잡이 끝부분에는 작은 흠집이 나 있었어요. 어느 고급 백화점에도 팔리지 않을 법한 우산이었습니다. 하은은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보다 더 천천히 그 우산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손끝이 우산 손잡이 위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억만큼은 따뜻했습니다. 1년 전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예고 없이 쏟아지던 날 저녁이었어요. 하은은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핸드폰을 바라보았죠. 우산이 없었어요. 택시를 부르기에는 퇴근 시간 정체가 너무 심했고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혹시 우산 없으세요? 같이 쓰실래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남자가 검정색 우산을 반쯤 펼친 채 그녀 쪽으로 내밀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팔려는 눈빛도 아니었고 수작을 거는 눈빛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냥 비 맞지 말라고요. 그냥 그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수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은이 속으로 한번 훑어보았어요. 말쑥하지도 않고 허름하지도 않은 평범한 직장인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한쪽 손에 들고 있었고 우산을 건네는 손이 어색하게 뻗어 있었어요. 그 어색함이 오히려 의심을 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이 짧게 답하며 우산 안으로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빗소리가 정류장 지붕 위에서 다닥다닥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 속에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어디까지 가세요? 라고 물었고 하은이 여의도요라고 답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같은 버스를 탔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손끝이 여전히 우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은은 눈을 감았어요. 1년 전 그 정류장의 빗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그녀에게 뭔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좋은 식당을 가자고 조르지도 않았고 어디 사는지, 뭘 타는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났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냥 좋아했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본질을 봐야 한다고. 하은의 머릿속에서 아버지 윤병철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기계를 만지던 손으로 딸의 어깨를 두드리던 아버지였죠. 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직함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로 판단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은이 한울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라는 것을, 수천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도윤에게 말하지 않은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하은의 마음속에서는 그랬습니다. 그것은 시험이었어요. 나라는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내 뒤에 붙은 직함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은 시험이었죠. 하지만 이 시험의 대가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은은 그 답을 아직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산 손잡이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어요. 창밖으로 한강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 밤이었어요. 조용하고 서늘하고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전화가 온 것은 상견례 사흘 전이었습니다. 화면에 도윤이라고 뜨는 순간 하은의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어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먼저 웃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랬어요. 이 이름만 뜨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여보세요. 하은 씨 나야. 저번에 말한 거 있잖아, 상견례.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에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 낮고 차분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고 말의 속도가 약간 빨랐습니다. 뭔가를 숨기려고 애쓰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그 목소리 사이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뭔가 있구나. 하은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흐리죠. 그 긴장감을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어요. 그래요, 상견례. 언제요? 이번 주 금요일 어때? 어머니가 한남동 산정원 예약해 놓으셨어. 좋아요. 그리고 하은 씨. 응? 도윤이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어요. 그 사이로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우시거든요.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감싸주려는 사람의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까다로우신 건데요? 아, 그냥 성격이 좀 직설적이시달까? 뭘 물어봐도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어머니가 원래 그러신 거니까. 어머니가 조금 까다로우시거든요. 도윤이 같은 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더 작은 목소리로, 더 간절하게요. 하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괜찮을 거예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하은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담긴 그 떨림이 귓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가 자신이라는 것, 그 사실이 마음 한켠에 작게, 뾰족하게 박혔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런 뾰족함도 부드럽게 느끼죠. 하은은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이 옷장을 열었어요.
한쪽 가득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의 트위드 재킷, 아르마니의 잿빛 정장, 구찌의 실크 블라우스, 어느 자리에 걸쳐도 눈길을 끌만한 옷들이었어요. 하은은 그 옷들 사이를 손끝으로 훑쳤습니다. 천천히 한 벌씩, 그리고 지나쳤어요. 베이지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브랜드 태그도 없는 수수한 소재의 블라우스였어요. 그 옆에 검은색 스커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만 단정했어요. 하은은 그 두 벌을 옷장 문 앞에 걸어두고 이번에는 선반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나란히 놓인 가방들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은의 눈이 그것들 위를 한번 훑쳤어요. 그리고 그보다 조금 안쪽 선반 구석에 있는 것을 꺼냈습니다. 로고가 없는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갈색이었어요. 손잡이가 조금 달아 있었고 안감이 살짝 낡아 있었습니다. 어느 고급 가게에서도 팔지 않을 법한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은 그 가방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일이었어요. 작년 생일 아침 아버지가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포장지에 리본도 없이 그냥 쇼핑백에 담아서요. 뭔가 들고 다닐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면서요.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기계 부품 값이면 기꺼이 수천만 원을 쓰던 사람이 딸 가방 하나에 왜 그렇게 쑥스러워했는지 하은은 그 이유를 압니다. 그 가방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방문이 조용히 두드려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윤병철이 문을 열었어요. 허리가 고닫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반짝였어요. 손이 컸습니다. 평생 공장을 운영하며 기계를 만지던 손이었어요. 두껍고 거칠고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내일이구나. 네. 긴장되냐? 하은이 손끝으로 가방을 쓰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조금이요. 병철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있었어요. 그러다가 손을 들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다정했습니다. 딸을 쓰다듬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하은아.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병철이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에 깔렸어요. 품위를 지켜라. 하지만 모욕은 참지 마라. 내 자존심은 누구에게도 밟히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하은이는 당당해야 한다.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어요.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 무언가가 스쳤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하은은 그것을 가만히 아는 채 눈을 내리깔았어요. 내일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서늘하게. 한남동 산정원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법한 자리였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달랐습니다. 낮게 깔린 조명, 오칠을 한 목재 가구, 봄꽃을 닮은 화기배치. 아는 사람만 찾아오는 그런 종류의 공간이었어요. 하은과 병철이 입구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빼고 다시 넣었다가 빼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익숙한 그 다정함이 있었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셨어요. 도윤이 병철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어요. 등이 수평이 될 만큼 깊이 숙인 인사였습니다. 다시 몸을 세우고 나서도 손을 비벼댔어요.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날이 쌀쌀한데. 괜찮아요. 병철이 짧게 답했습니다. 도윤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무언가를 재는 눈빛이었지만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은이 도윤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를 지나 프라이빗 룸 앞에 섰을 때 하은은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문 너머에서부터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딱히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고 냄새가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달랐습니다. 파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먼저 바뀌는 것처럼 하은의 몸이 그것을 먼저 알아챘어요. 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임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했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는 하은과 병철을 향해 반갑게 고개를 숙이며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명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복이었어요. 금실로 쑤가 놓인 연두색 치마 저고리였고 손목에는 굵은 금팔찌가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의 시선이 하은을 향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불량품을 골라내는 검수관처럼이었습니다. 아유, 수수하긴 하시네요.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그것이 첫마디였어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어요. 하은과 병철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병철이 답했어요. 공릉동입니다. 명숙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그리고 충분히 눈에 띄게요. 아, 공릉동이요. 거기요.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이랑은 격이 좀 다르죠, 우리가. 방 안의 공기가 잠깐 굳었어요. 도윤이 입을 열려다 멈추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그쪽을 향했고 도윤은 그 눈빛에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 살았으니까요. 짧고 단단한 답이었어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숙의 시선이 이번에는 테이블 위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은의 손 쪽이었어요. 하은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준 그 가방을요. 명숙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그 가방, 짝퉁도 가죽 냄새가 잘 나나 봐요.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과장되게 훔쳤어요. 하은의 손이 가방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안쪽으로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 소중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이 잠깐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형편이 안 되어도 자식한테 뭐라도 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뭐? 명숙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은 어디예요?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임태호가 조용히 여보라고 불렀어요. 명숙이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하은이 답하려는 순간
명숙이 이번에는 병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공장 운영하신다고요?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럼 연금은 받으세요? 노후 준비는 됐어요? 하은아, 아비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병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임태호가 다시 한번 조용히 명숙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명숙이 이번에도 떨쳐냈어요.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로는 준비했습니다. 명숙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요즘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보기 딱하더라고. 자식들도 참 민망하겠다 싶고 방안이 굳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태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20년 동안 아내의 말을 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습관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은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명숙이 안경 너머로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요새 젊은 애들은 유리 멘탈이라니까. 이 정도도 못 받아들여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아버지 노후 자금을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확했어요. 물러서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야, 하은아. 존댓말이 사라졌어요. 공릉동에서 한남동으로 시집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잡으려는 건 아니죠? 설마.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명숙은 계속했어요. 동광산업 후계자인 도윤이랑 결혼하면 뭐가 남는지 내 눈엔 훤히 다 보여. 병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까지 병철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랐어요. 낮고 강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내 딸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도윤이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명숙이 팔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하은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어요. 테이블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았어요. 아주 작고 조용한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 결혼 제가 접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병철이 딸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을 돌아 문 쪽으로 걸었어요.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야, 나가긴 어딜 나가? 내가 허락이나 했어? 공릉동 것들이 한남동 음식이 아깝지도 않아?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철이 문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제 딸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깨진 공기 조각들이 천장에서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은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조명을 켜지 않았어요. 거실은 어두웠고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은의 눈가가 붉었어요. 충혈된 것이었는지 참은 것이었는지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붉었어요. 가방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그 가방을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방에서 병철이 나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조용하게 났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딸 옆에 그냥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어요. 병철은 팔짱을 끼지도 무릎에 손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딸의 곁에 그냥요. 한참 후였습니다. 병철이 손을 뻗었어요.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꽉 쥐었다가 그리고 놓았어요.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철은 정면을 보고 있었어요. 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온도가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위로는 때로 이런 모습이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어요. 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어나야 했어요.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했어요. 여의도로 29층으로 대표이사 윤하은의 자리로. 오늘 밤만 지나면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하은은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하은이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어젯밤 울지 않았지만 몸은 알고 있었어요. 흘리지 못한 감정이 어딘가에 고여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어제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명숙의 말을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던 그 눈빛도 아니었어요. 더 낮고 더 단단하고 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언가가 가라앉은 눈빛이었어요. 하은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걸어두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스커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하은은 그것들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손을 뻗었어요. 맞춤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정확했고 허리 라인이 칼같이 떨어지는 정장이었어요. 그 옆에서 샤넬 트위드 재킷을 꺼냈습니다. 구찌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올렸어요. 핀을 하나씩 꽂으면서 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을 필요가 없겠네. 어제까지는 평범한 직장인 하은이었다. 오늘부터는 아니다. 작은 소리였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방 안에 퍼지는 순간 하은은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대리 윤하은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이사 윤하은이었어요. 한울 인베스트먼트 29층 복도에 하이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딱, 딱, 딱. 평소보다 빠르고 강한 소리였어요.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대표이사의 소리가 오늘은 달랐어요. 지수연이 집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연이 잠깐 하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구나. 큰일이. 지수연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집무실로 들어서면서 하은이 말했습니다. 동강산업자료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재무제표, 경영진 정보, 거래처 현황, 은행 대출 현황, 전부 다요. 지수연이 잠시 멈칫했어요. 동강산업이요?
전부 다요. 빠짐없이. 지수연이 알겠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참, 대표님. 동강산업에서 혹시 대표님이 누구신지 미리 파악할 수도 있으니 대표님은 외부 노출을 일절하지 않으신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드려도 될까요? 홈페이지에도 사진 없이 성함만 올리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은이 짧게 답했습니다.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으며 창밖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한강이 아침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가 사준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하은의 시선이 그 가방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라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업이다. 투자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하은이 눈을 들었습니다. 시선이 다시 단단해졌어요. 창밖의 한강을 그 너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하기를 기다렸어요. 자료가 도착하자 하은은 즉시 펼쳤습니다. 재무제표였어요. 빼곡한 숫자들이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그냥 숫자였을 것들이 하은의 눈에는 이야기로 읽혔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짚을 때마다 하은의 눈빛이 한 톤씩 가라앉았습니다. 부채 비율 245%. 이게 살아있는 회사야? 손가락이 멈추었어요.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4.1%. 적자를 3년째 내고 있었구나. 다시 멈추었습니다. 유동비율 75%. 세 번째로 멈추었어요. 지수연이 옆에서 보고를 이었습니다. 서명숙 회장, 20년 전 남편에게서 경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독단적 경영 기조를 유지했고요. 직원 복지 예산은 업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업계에서는 여왕벌 스타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하은이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말했어요. 여왕벌, 적절한 표현이네요. 투자를 고려하시는 겁니까? 하은이 이번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려가 아니에요, 지수연 씨. 지켜볼 거예요. 아주 가까이요. 아주 세밀하게요. 지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하은이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어요. 이 회사의 문제는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금은 결과였어요.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금이 아니라 경영진이야. 특히 며칠이 지나는 동안 동강산업 서명숙 회장실에서는 오다은 경리팀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님, 명숙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얼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빛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뭔데? 신한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연장이 불가하다고요. 기존 대출금 조기 상환도 요청했습니다. 명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당장 은행장 연결해. 내가 직접 얘기한다. 연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은행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대출 연장 불가와 기존 대출금 상환 요청이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명숙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다은이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물러나자 이번에는 최성민 영업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대성전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뭐? 납기 지연이 3번 겹쳤고 품질 클레임 처리가 늦었다고요.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합니다. 명숙이 비웃었어요. 20년 거래했는데 무슨 신뢰성이야. 내가 직접 전화한다. 성민이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양물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번 분기 계약 보류 요청입니다. 동진산업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요. 명숙의 입술이 다쳤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낮은 목소리들이었지만 명숙의 귀에는 하나씩 잡혔습니다. 회사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번 달 월급은 나오려나? 나 결혼식인데 어떡하지? 불안이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물 새듯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명숙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 불안은 문 밖으로, 복도로, 계단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동강산업회의실에 경영진이 모였어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각자 테이블 위에 서리나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장례식장 같았어요. 오다은 격리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을 켰습니다. 현재 유동자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달 급여와 외주비 지급하면 8천만 원 남습니다. 다음 달에는 자금이 바닥납니다. 완전히 침묵이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목 넘기는 소리만 작게 났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은행은 어때요? 시중은행 말고 제2금융권은요? 오다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중은행 전부 거절이에요. 신용등급이 낮아진 상태라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너무 불리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태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명숙이 테이블을 쳤어요. 일시적인 거야. 조금만 버티면 돼. 지금껏 몇 번을 이런 위기를 넘겼는데.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이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우리한테 투자를 해? 지금 이 상황에?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대로 2달이 지나면. 2달이 지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 한다고. 임태호가 말했습니다. 도윤 말이 맞소?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만으로는 어렵소, 여보. 명숙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 20년 운영했어. 이 정도 위기는 지나간다고. 날 믿어달라, 제발.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임원들의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결론 없는 회의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도윤이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였어요. 회의실 안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른 텅 빈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복도 끝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였어요. 이번 달 월급은 나오는 거지? 다음 달은 모르겠어. 진짜로. 도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 소리가 심장 어딘가에 박혔습니다. 뾰족하게 깊이요. 직원 한 명이 고개를 들다가 도윤을 발견했어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났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 도윤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걸으면서 찾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선택지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찾아오면 어머니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불었어요. 도윤이 재킷깃을 세우며 계속 걸었습니다. 손안의 화면에 검색 결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저 직원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도윤은 걸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혼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의 방은 조용했어요. 책상 위 노트북 화면만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도윤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는 투자사 리스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한 곳씩 클릭했습니다. 클릭하고 읽고 닫고 다시 클릭하고 그 동작이 반복되었어요. 어느 곳은 규모가 너무 작았고 어느 곳은 제조업 투자 이력이 없었습니다. 어느 곳은 현재 신규 투자를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화면을 내리다가 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울 인베스트먼트였어요. 평판 좋고 실적 괜찮고 구조조정 전문. 도윤이 속으로 읽었습니다. 중견 제조업 투자 이력이 있었어요. 위기 기업 회생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투자 성공률도 업계 상위권이었어요. 가능성이 있겠다. 대표 인사말 탭을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없었어요. 다른 투자사 홈페이지에는 대표이사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이요. 그런데 한울 인베스트먼트는 달랐어요. 사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윤하은. 도윤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추었어요. 윤하은. 도윤이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습니다. 그냥 이름이었어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하나뿐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름이 왜 익숙하지? 도윤이 화면을 더 살폈어요. 추가 정보가 없었습니다. 양력도 없었고 인터뷰 기사도 없었어요. SNS 계정을 검색해 보았지만 같은 이름의 계정들 중에 이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 그래. 1년 동안 성씨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이름만 불렀으니까. 그냥 하은아, 하은아, 그렇게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이성으로는 동명이인이겠지. 한국의 윤하은이 한둘이야. 사진도 없고 SNS도 없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야? 왜 이름 하나에? 도윤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성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딘가에서 혹시라는 말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한울 인베스트먼트 대표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내일 오전에 연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이 어두워졌어요. 도윤이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었어요. 빌딩 불빛들이 번져 있었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어요. 제발 이번만큼은 잘 됐으면. 도윤이 속으로 빌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얼굴이 스쳤어요. 오다은의 창백한 얼굴이, 성민의 굳은 눈빛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던 직원들의 낮은 목소리가 차례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얼굴이 스쳤어요.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을 지우려 했어요.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하은.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전화하면 안다. 동명이인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지금 중요한 건 회사야. 저 직원들이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하은이 집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펜이 줄을 긋고 표시를 남기고 여백에 메모를 달았습니다. 동강산업 재무제표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수연이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동강산업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어요. 강도윤 상무님이 직접 연락하셨습니다. 투자 상담 미팅을 요청하신다고요. 하은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종이 위에서 멈추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변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힘이 들어갔어요. 하은이 눈을 들지 않고 잠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켠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의 가방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그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브랜드 없는 갈색 가방이 아침 햇빛을 받아 조용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다. 하은이 속으로 말했어요. 복수라면 내가 먼저 연락했을 것이다. 저쪽에서 먼저 왔다. 이것은 사업이다. 투자자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사업이다.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당연히 잡아야죠. 하은이 말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우리 회의실로 잡아요. 지수연이 받아 적었습니다. 경영진 전원 참석이요. 특히 서명숙 회장 반드시 참석 조건으로요. 지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를 느끼는 표정이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다시 서리로 눈을 내렸어요. 금요일이라. 사흘 남았네. 딱 사흘.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흘 동안 동강산업을 해부했어요. 재무 상태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관계, 직원 복지, 경영진 평판, 은행 대출 현황, 업계 내 포지션, 특허 현황, 주요 고객사 만족도까지 가능한 모든 것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 평균 근속 연수 11년. 이 숫자는 좋아.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 아래 숫자가 달랐습니다. 복지 예산 3년 연속 삭감, 30% 감소. 이직률 38%. 하은이 펜을 멈추었어요. 업계 평균의 2배야. 버티는 게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는 거구나. 메모를 적었습니다. 경영진 의사결정 구조를 보았어요. 이사회 안건 중 90%가 서명숙 단독 결정이었습니다. 이사회는 유명무실이었어요. 도장 찍는 자리에 불과했구나. 하은이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자료를 꺼냈어요. 임태호가 경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17%, 부채 비율 85%, 직원 만족도 업계 1위, 이직률 9%. 하은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어요. 같은 회사였습니다. 같은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지표가 달랐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어요. 하은이 메모를 덮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회사 자체는 살릴 가치가 있다. 특허 12건, 독자 기술 3건, 직원 근속 연수 11년. 30년 역사가 쌓은 기반이 있어.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것도 경영진 문제지 제품 문제가 아니야. 직원들이 남아있는 것도 떠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회사를 포기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어요. 투자 조건은 하나. 경영진 교체. 서명숙 해임. 하은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집무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에서 물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었어요. 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정류장이 스쳤어요. 낡은 우산이 스쳤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명숙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남았습니다. 품위를 지켜라. 하지만 모욕은 참지 마라. 하은이 눈을 떴어요. 내일 대표이사 윤하은이 간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강도윤이 찾고 있는 투자사의 대표가 누구인지를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무실 조명을 끄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딱, 딱, 딱. 복도 끝까지 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밤이었어요. 서울 어딘가에서는 도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명숙이 한남동 아파트에서 눈을 감고 있었을 것이고 병철이 공릉동 골목을 산책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손끝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를 쥐었다 놓았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딱 사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집무실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칼처럼 떨어졌고 허리 라인이 흔들림 없이 잡혀 있었어요. 구찌 하이힐이었습니다. 카르티에 시계가 왼쪽 손목에서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어요. 레드 립스틱이었습니다. 선명하고 단단한 빨간색이었어요. 하은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지수연이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동강산업 측 임태호 대표님, 서명숙 회장님, 강도윤 상무님, 세 분 전원회의실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은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라고 말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어요. 깊고 조용한 숨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하이힐 소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하은이 지수연이 문을 열려는 것을 손을 들어 멈추었어요. 정장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매 끝을 매만졌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유, 언제 오려고요? 우리 시간 없는데. 명숙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하은이 하이힐 소리를 울리며 입장했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강한 소리였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굳었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나왔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놀람과 혼란이 뒤섞인 그냥 이름이었어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하은이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명숙의 손목 위에서 빛나는 굵은 금팔찌 위에 시선이 0.5초 머물렀어요. 상견례 날 그 팔찌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울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윤하은입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었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앞에 놓인 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은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대리라고 했잖아. 하은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지 않은 눈이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대리라고 말한 적 있나요? 투자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죠. 그걸 대리라고 생각하신 건 도윤 씨 스스로예요. 도윤이 말을 더듬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대표라고. 왜?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요. 확인해 보세요. 하은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임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견례 때 많이 실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명숙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사과를? 하은이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속인 게 아니라 시험한 겁니다. 서 회장님. 직함이나 재산이 아닌 본질을 보고 싶었어요. 명숙이 비웃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뭔가가 균열되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감히 누가 누굴 시험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서 회장님은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분이시더군요. 하은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연금이 얼마인지, 가방이 짝퉁인지, 집이 공릉동인지. 지수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올라왔어요. 하은이 일어서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부채 비율 245%.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명숙의 얼굴이 한 톤 창백해졌습니다. 유동 비율 75%. 다시 넘어갔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조금 파래졌어요. 거래처 4곳 해지. 대성전자, 한양물산, 동진산업, 그리고 하나 더. 빨간 X 표시가 화면에 올라왔어요. 명숙이 두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시중은행 전부 대출 거절.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달 내로 법정 관리에 들어갈 가능성 95%. 쨍그랑. 명숙의 손에서 물잔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파편이 발 앞에 흩어졌는데도 명숙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박하려 했어요. 입이 열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숫자들이 빨간 그래프로 화면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그 유리 파편을 줍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슬라이드를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파란 그래프였어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특허 12건, 독자 기술 3건, 직원 평균 근속 연수 11년. 회사 자체는 훌륭합니다. 임태호가 물었어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하은이 명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문제는 단 하나. 경영진입니다. 새 슬라이드가 올라왔어요. 투자 조건 1. 경영진 전면 교체. 투자 조건 2. 서명숙 회장 해임 및 이사회 참여 금지. 투자 조건 3. 투명 경영 시스템 도입. 명숙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그냥 협박이잖아요. 20년을 내가 이 회사에 갖다 바쳤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은이 답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 조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넘겼어요. 2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왼쪽은 임태호 경영 시절이었어요. 영업이익률 17%, 부채 비율 85%, 이직률 9%, 직원 만족도 업계 1위. 오른쪽은 명숙 경영 이후였습니다. 모든 선이 가파르게 내려갔어요. 빨간 선들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임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숙이 다시 테이블을 더 세게 쳤습니다. 이 회사는 내가 20년 키운 거야.
절대 넘겨줄 수 없어. 하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거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달 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회장 자리는 물론 개인 재산까지 전부 날아갑니다. 연대보증 서셨죠? 명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넌 날 복수하려는 거지. 복수가 아닙니다. 사업이에요. 투자자는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명숙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앞으로 몸을 내밀며 테이블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명숙의 팔을 2손으로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당장 나. 어머니.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한 장 더 테이블에 놓았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회의실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은아. 도윤이 불렀어요. 하은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도윤 씨.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이 복도에 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1박자, 2박자,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였기 때문에 잠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없었던 떨림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는 이 복도에 서고 나서야 몸이 솔직해졌습니다. 하은이 벽에 등을 기댔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연이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없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요. 하은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대표님. 지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은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하은이 몸을 벽에서 떼었습니다. 걸음을 내디뎠어요. 하이힐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가벼웠어요. 걸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하은이 나간 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 같았어요.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임태호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 말이 맞아.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해. 명숙이 손을 내리며 말했어요. 뭘 생각해요? 저 여자가 날 모욕한 건데. 모욕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요. 당신도 알잖소.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물러나는 건 안 돼. 절대 안 돼. 임태호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요? 도대체 왜? 명숙이 소리쳤어요. 이 회사는 내 인생이야. 내 전부야. 임태호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100명, 가족 합치면 300명을 길거리에 내쫓을 건가요? 명숙이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명숙이 눈을 들었어요. 너마저 그 여자 편을 드냐? 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운 건 직원들도 다 알아요. 일시적이야. 조금만. 어머니. 도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숙이 멈추었어요. 지난 1달 동안 30곳 이상 찾아다녔어요. 전부 거절이었어요. 윤 대표님이 마지막 기회예요. 명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무릎 꿇는 건 절대 싫어. 이수모를 당하느니 다 잃는 게 낫겠어. 도윤이 테이블을 쳤어요. 직원들은요? 성민 팀장님 딸 대학 등록금 대출 800만 원, 오다은 격리팀장 다음 달 결혼식 예식장 계약금 냈는데 그분들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임태호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할 때 직원들이 가족이라고 했잖소. 그 약속 지킵시다. 명숙이 흐느꼈습니다. 정말 싫어. 그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억울해. 임태호가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거요. 상견례 때 윤 대표님과 그분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소? 명숙이 멈추었습니다. 가방을 비웃던 일이 스쳤어요. 연금을 캐묻던 일이 스쳤습니다. 공릉동을 조롱하던 일이 스쳤어요. 명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자초한 일이구나. 내가 뿌린 씨앗이야.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균열이었어요. 아직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명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금이 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강산업전 직원이 모였어요. 홀 안이 가득 찼습니다. 팀장들, 사원들,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얼굴들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임태호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섰네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우레 같은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내 홀 안전체를 채웠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어요. 20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박수였습니다. 임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최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오다은 격리팀장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습니다. 저희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임태호가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함께 힘내봅시다. 홀 안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랫동안 없었던 웃음이었어요. 도윤이 오다은 격리팀장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다음 달 결혼식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회사가 책임집니다. 오다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이 이번에는 최성민에게 걸어갔어요. 딸 등록금 이번 달 처리됩니다. 성민이 눈을 붉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시각 한남동 아파트에서는 명숙이 거실 소파에 사흘째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멍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임태호가 물 한 잔을 들고 옆에 앉았어요. 식사라도 해요. 사흘째 안 드셨잖소? 명숙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회장 자리, 권력. 내 인생 전부를 잃었는데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임태호가 명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족이 있지요. 나랑 도윤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어요. 명숙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한남동의 가을 하늘이 높고 차가웠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말이 가슴 안에서 메아리처럼 돌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메아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밤 한남동 아파트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도윤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었어요. 불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불을 켰어요.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날카로움이 빠진 눈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어요.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하자. 목소리가 나직했어요. 떨렸습니다. 도윤이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명숙이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자존심 상하지 않아? 도윤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명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상견례 때 하은 씨 가방을 짝퉁이라고 비웃으셨죠. 연금을 캐물으셨고요. 집안을 깎아내리셨어요. 하은 씨는 그걸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명숙이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일은 명확히 잘못됐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잘못을 덮어주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명숙이 도윤의 팔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명숙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목이었어요. 가늘고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어요.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이거 봐. 명숙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전이야. 시집와서 매일 공장집 딸년이라는 말을 들었어. 시어머니가 날 무시할 때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던 날들의 흔적이야. 도윤이 굳었습니다. 그 흉터를 바라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그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가 느껴졌습니다. 30년이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품고 있었던 것이었죠. 연민이 온몸을 채웠어요.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연민이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명숙이 흐느꼈어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무시당하지 않게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했어. 네가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야. 제발 내 편 좀 들어줘. 엄마는 너밖에 없어. 명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사랑과 집착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상처를 대신 갚아줄 도구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저한테 투영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도윤이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전 더 이상 어머니의 상처를 위해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강도윤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장치 소리가 났어요. 명숙이 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도윤아, 엄마 잘못했어. 미안해. 제발 문 열어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도윤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내지 않으며 울었어요.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제 인생을 살아야 해요.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 얇은 문 하나가 그 밤 가장 멀고 가장 두꺼운 벽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동광산업은 달라지고 있었어요. 오다은 경리팀장이 최성민에게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이번 달 실적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해요. 성민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경영이 바뀌니 회사도 살아나네. 한남동 아파트에서는 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가방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명숙이 그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가방 위에 닿았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20년간 모았던 명품들이었죠. 그것들이 지금 빨간 딱지를 달고 있었어요. 임태호가 말했습니다. 내려놓아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요. 우린 건강하고 가족도 있지 않소? 명숙이 작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나한테 말도 안 해요. 당신도 예전 같지 않고 당신이 변해야 해요. 도윤도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의 집착은 사랑할 수 없어요. 공릉동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천장을 바라보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뭔가 명숙이 속으로 물었어요. 평생 회장이었고 평생 갑이었고 평생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함도 명품도 권력도요. 어느 날 명숙이 혼자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을 돌다가 경로당 앞에 멈추었어요. 관장이 나오다가 명숙을 보았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한남동에서 마침 배식 봉사날인데 같이 하실래요? 명숙이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가 옆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너무 많이 담았어. 이렇게 해야 해. 죄송합니다.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종류의 목소리였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지. 명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50개를 만들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집이었어요. 80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들어가서 함께 드실래요? 혼자 먹기 외로워서 명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번째 집도 세 번째 집도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 도윤이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면 경로당으로 돌아온 명숙이 관장에게 물었어요. 다음에도 와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정말로. 명숙이 말했습니다. 매주 올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명숙이 임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식 봉사했어요. 처음으로. 좋았어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아 명령할 때보다요. 직원들을 통제할 때보다요. 지금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나눌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명숙이 임태호 품에서 흐느꼈어요. 난 평생 사람들 위해 서려고만 했어요. 그게 다 허상이었어요. 임태호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요. 도윤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명숙이 동강산업 앞에 섰어요. 경비에게 말했습니다. 강도윤 전무님 계신가요? 어머니예요. 도윤이 1층으로 내려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의젓해 보였습니다. 정장이 잘 어울렸고 눈빛이 성숙해져 있었어요. 명숙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너한테 집착했고 내 상처를 강요했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라도 깨달았어. 용서해줘. 명숙이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워한 적 없어요. 힘들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변하신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명숙이 아들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 눈물은 후회였고 참회였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병철이 공릉동 골목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산책이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어요.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명숙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병철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시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명숙이 병철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멀어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이었어요. 하은이 동강산업의 수상을 확인하며 임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태호가 하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게 대표님 덕분이에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명숙이 이미 와 있었어요. 수수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액세서리가 없었고 연한 화장이었어요. 단정한 머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부드러움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윤 대표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명숙 씨. 회장은 무슨, 그냥 명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명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중 도윤이 하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두 사람이 식당 밖 짧은 복도에 섰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은 씨, 나는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진짜로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은이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한번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으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이별이었어요. 싸우지도 울지도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완전한 이별이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2년 전 상견례 때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모욕을 했죠. 짝퉁이라 비웃고 연금을 물어보고 집안을 깎아내렸어요. 모든 게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사람의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요. 대표님이 저한테 거울을 보여주신 거죠. 제 모습을, 제가 얼마나 추악했는지를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과해 주셔서요. 용기 내주셔서도요. 하은이 명숙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복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요. 진짜 변화는 본인이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요. 명숙이 하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임태호와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식당을 나서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임태호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 맞으며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명숙이 인사했어요. 조심히 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와주셔서요. 하은이 손을 흔들며 걸었습니다. 도윤도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혼자 걷기로 했어요. 도윤이 빗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하은아, 넌 정말 멋진 사람이 됐구나. 아니, 원래 멋진 사람이었지. 1년 전 비 오는 날이 스쳤어요.
우산을 내밀던 자신의 손이 스쳤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우산을 쓰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맞는 거겠지. 도윤이 중얼거렸어요. 행복해, 하은아. 빗속에서 넌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하은이 한강 다리를 걷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병철이었습니다. 비 오는데 괜찮니? 차 보낼까? 응, 괜찮아. 좋아. 비도 좋고. 오늘 저녁 어땠어? 좋았어, 아빠. 다들 잘 살고 있더라. 하은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어요.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진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병철이 답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고마워, 아빠. 사랑해. 통화를 끊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하은이 계속 걸었어요.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이 책상 모서리에 낡은 우산을 손에 들었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정류장이 스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스쳤어요. 복도에서 손이 떨리던 것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명숙의 눈물이 스쳤어요. 고마워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산을 창가 선반 한켠에 조심스럽게 눕혀 놓았어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놓아주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명숙은 오만을 뿌렸고 몰락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뿌렸고 평화를 거두고 있었어요. 하은은 존중을 뿌렸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뿌렸고 성장을 거두었어요. 모두가 자기 인생의 농부였습니다. 하은이 창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앞으로 무엇을 뿌릴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한울 인베스트먼트는 업계에서 제2의 기회를 주는 투자자로 불렸어요. 하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강산업은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업계 4위였습니다. 직원 만족도 1위였고 이직률은 6%였어요. 신입 지원자 경쟁률은 30대 1이었습니다. 임태호와 도윤이 함께 만든 결과였어요. 명숙은 경로당 관장이 되었습니다. 얼굴에 평화가 가득했어요. 매일 아침 경로당 문을 열며 할머니들 다녀왔어요 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날카로움은 없었어요. 하은과 도윤은 업무상 마주치면 편안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잘 지내요, 하은 씨. 네, 도윤 씨도요. 사랑은 끝났지만 존중은 남았으니까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은이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펼치지 않았어요. 빗속을 그냥 걸었습니다. 6년 전이 떠올랐어요. 우산 없으세요? 같이 쓰실래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하은이 빗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도윤 씨.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녕.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병철이 한강변 산책을 하며 생각했어요. 딸아, 넌 잘 자랐어. 아빠가 자랑스럽다. 도윤이 출근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명숙이 경로당 문을 열며 말했어요. 할머니들 다녀왔어요. 하은이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없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하은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숙이었을까요? 저는 명숙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굳어져 있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공릉동 경로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도시락을 나누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도시락 하나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앞에서 명숙이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향기롭다고요. 명숙이의 변화가 딱 그랬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 그래서 더 진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